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시gen입니다. 지난 3월 9일 밤이었죠. 아주 밝은 유성이 전국적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발견됐고요. 정밀 분석을 통해서 운석임이 확인되는데요. 전국이 때 아닌 운석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운석에 대해서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2주 정도 운석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운석알이를 하고 있었죠. 네, 실시간 포털 사이트에도 오르내리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건국되고 나가서 처음이자 가장 큰 운석이 떨어진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측을 했고 또 이제 블랙박스를 차에다 다 장착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많이 찍혔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떨어질 때 밝기가 거의 달만큼 밝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면서 엄청난 운석이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 발견됐다 운석, 그러니까 유성 사진이 찍힌 그 다음날 네.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됐고, 네. 근데 그것이 또 이제 그 다음날 또 발견되고, 네. 뭐 이제 나중에 세 번째까지 발견되고 계속 발견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정말 가면은 운석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운석 사냥꾼. 거기다가 또 외국에서까지 사람이 오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정말 운석에 대해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운석을 실제로 떨어지는 걸 본 적도 없고 네. 정말 우리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이게 값으로도 매긴다면 어마어마할 것 예,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왜 꼭 이걸 갖다 로또, 하늘에 떨어진 로또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필요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너무 치중돼 있거든요, 관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과연 얼마짜리냐.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운석의 가격이 높진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의미라든가 희소성 때문에 굉장히 높아질 수는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이번에 떨어진 운석 같은 경우에는 돌로 된 운석입니다. 그래서 네. 미분화 운석, 콘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태양계 초기에 우주 가스와 먼지, 티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초기의 그런 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돌로 된 운석인데 이것이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의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네. 희소성에서 많이 떨어지겠죠. 네. 드문 거, 찾기 힘든 거,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지만 네. 우리는 많이 못 느끼지만 그 굉장히 많은 운석이 떨어집니다. 네. 뭐 한 500g 정도 되는 좀 크기가 있는 네. 500g 정도 되는 운석만 하더라도 1년에 한 500개 이상이 떨어져요. 네. 근데 땅 면적으로 보면 지구에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중에 남한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500개쯤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떨어질 확률은 10년에 한 번 정도, 네. 500g 정도짜리가. 그러니까 이번 같이 뭐 한 10kg 정도 이런 것들은 정말 100년,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외국에 있는 뭐 운석 사냥꾼들도 뭐 국내 온 것 같은데 네. 사실 돌 자체의 가격만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뭐 비행값이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하지만 네. 이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운석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 사람들이 구한다면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한테 되판다면 네.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이걸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누구 거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누구 것 같아요? 글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닐까요? 예, 나라마다 좀 틀립니다.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먼저 발견해도 상관이 예, 없는 그 건가요? 남의 땅에다 발견해서 그 사람 돌려줘야 돼요. 아, 정말요? 그다음에 주정부 땅에다 발견하면 그 주정부 소유가 되는 그럼 거고. 굳이 운석을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발견한 사람한테 먼저 주기도 하고, 네. 뭐 호주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또 역시 거긴 정부 차원이고 정부에서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 네.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법조항에 운석 조항이 들어갈 리가 없고, 네. 다만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법조항을 해석하면 이제 민법에 보면 주인이 없는 물건 이거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 네.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는 게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뭐냐 하면 이것이 학술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중요한 물건일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이제 천연기념물 같은 문화재로 그러니까 지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외 반출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서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경우에 이제 발견한 사람은 정부에다가 적당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로또 광풍이긴 한데 너무 가격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걸 갖다 발견해가지고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공헌할 수 있고 우주의 전기를 한번 우리가 가서 느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석이 이제 발견된 건 드문 일이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소행성이 태양으로 향하면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13 R3라는 이름의 이 소행성은 지난해 9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벨트에서 처음 발견됐는데요. 이 소행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계속 붕괴해 10조각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번처럼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은 지금까지 관측된 적이 없는데요. 나사는 태양광에 의해 소행성의 회전율이 미세하게 변하면서 원심력 효과로 조금씩 조각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운석이 떨어진 가운데 최근 허블 우주 망원경은 소행성 하나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도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네. 미국 나사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 영상인데 기본적으로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네.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화성 다음이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소행성 하나가 작년 9월에 발견된 거예요. 2013 R3라고 해가지고 네. 2013년 9월 초에 세 번째로 발견된 소행성이었는데 네. 이 소행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결국 10조각 이상으로 부서져가지고 이제 흩어진 거거든요. 그 찰나를 이렇게 포착을 한 거군요. 그래서 왜 멀쩡한 이 소행성이 돌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운석 이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폭이 수백 미터 이상 되는 이런 커다란 소행성인데 이것이 갑자기 부서지면서 10조각 이상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태양을 도는 소행성이 왜 부서졌을까? 네.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소행성 자체도 자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이제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의 소행성인데 해가 비치는 쪽이 있고 안 비치는 쪽이 있겠죠. 네. 해가 비치는 쪽이 당연히 뜨겁겠죠. 네. 이게 자전하다 보니까 해가 비치면 거기에 이제 열이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산을 합니다. 네.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농축되다 보면은 이제 이 소행성 자체의 궤도가 바뀔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자전하는 그 속도도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구성 물질이 좀 약한 거였나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데 양쪽으로 힘을 받는 힘이 좀 틀리다 보니까 네. 자전 속도가 바뀌고 궤도가 바뀌는데 그것이 이제 약한 물질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바뀌는 양쪽 힘의 균형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저도 참 신기하고 처음 보는 건데 네. 하필이면 그 순간에 네, 그걸 아주 잘 포착했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착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그 소행성이 조각조각 나는 게 드문 일인데 그거를 네. 잘 포착해서 네.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우주에는 다양한 천체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 지구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건 언제 어떻게 피해를 줄지 모르는 소행성일 겁니다. 태양계에는 수백만 개 이상의 소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발견한 소행성도 많은데요. 크기가 작은 소행성은 발견이 어려워 여전히 우리 지구의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소행성을 찾는 기술에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 이상의 소행성,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소행성을 찾는 기술에 현상금을 걸었다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제 소행성, 저도 이제 1998년도에 처음으로 소행성을 발견해서 제가 네. 이제 통일이라고 이름 붙인 적이 있는데 네. 소행성이 지구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운석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보통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름이 폭이 한 10m 이상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지구로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충돌한다. 네.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구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작은 닿으면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운석도 죽고 하는 것은 낭만이 있지만 네. 아주 몇 킬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구에 거의 정말 상당히 많은 생명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오는 17일부터 그 소행성 찾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고 해서 네. 그 소행성 그랜드 챌린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건 직접 망원경을 통해서 소행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밝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밝기보다 적게는 뭐 수백 배, 많게는 뭐 수만 배 이상 어두운 그런 소행성들이거든요. 네. 이런 걸 찾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사진을 찍은 화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진 속에서 그 데이터 속에서 그 소행성이 움직인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네. 그래서 결국은 소행성 탐색인다 데이터 탐색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 망원경에서 찍은 지상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은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그 속에서 그 사진 속에서 빠르게 소행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소행성을 찾는 소행성 그랜드 챌린저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데이터로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행성을 찾으면은 현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찾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찾는 방법을요? 어떻게 하면 그런 데이터 속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뭐 소행성 헌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행성 데이터 헌터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고서 이제 응모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네. 1등 하게 되면 돈을 줍니다. 얼마 받을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뭐 크다 크고 적다 적은 돈인데 네. 35,000불 정도. 3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좀 안 되는 정도의 돈을 상금으로 주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죠. 네. 이름을 남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든 만든 팀이나 사람에게는 지상 망원경을 찍은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행성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찾으면 당연히 이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주에 이름 붙이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렵게 하나 찾지 마시고 이 소행성 그랜드 챌린지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공모해서 1등을 하신다면 네. 정말 이름도 남기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도 하는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왠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우주에서 가장 큰 렌즈는 네모 렌즈다. 정답은 중력. 우주의 신기루라고 불리는 중력 렌즈. 중력 렌즈는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빛을 휘는가 하면 별을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은하의 상을 뒤틀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루라고 불릴 만도 하겠죠? 그렇다면 중력 렌즈란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중력 렌즈라는 말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또 생소하기도 한데요. 중력과 렌즈 두 단어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교수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론 중에서 상대성 상대성 이론, 이론. 그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중력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렌즈는 빛을 휘게 하는 게 렌즈잖아요. 네. 여기 빛이 이제 렌즈 통과하면서 휘게 되는 거죠.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빛을 휘게 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중력 자체가 공간을 휘게 하고 네. 휘어진 공간에 따라서 빛이 휘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렌즈가 빛을 휘게 하는 효과나 커다란 중력을 갖고 있는 그런 별이나 은하가 빛을 휘게 하는 효과가 같은 거다. 그래서 멀리 있는 커다란 중력이 높은 별이나 은하 뒤에 있는 별빛은 들어올 때 그 중력이 높은 천체 옆을 지나면서 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마치 거기에 렌즈가 있는 것처럼 빛이 휘어져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그러니까 중력이 렌즈에 효과를 낸다. 네. 그래서 중력 렌즈라고 하는데 중력 아. 렌즈는 렌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과를 낸다. 그렇죠. 커다란 이제 아주 무거운 별이나 은하들이 별빛을 휘게 해서 렌즈에 효과를 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력 렌즈는 결국은 은하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뭐 지름이 거의 뭐 몇만 광년 이상 되는 커다란 거니까 당연히 지상에 있는 렌즈에 비해서 훨씬 크겠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중력이 렌즈 효과를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요즘 해가 언제쯤 뜨는 거 잘 아시겠죠, 그래도? 그럼요. 네. 자, 3월 21일이 춘분이었죠. 네. 춘분을 중심으로 해가 6시 반 전후로 뜹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높이 뜨는 시간이 12시 반 정도라는 건 아시죠? 네. 12시가 아니라 12시 반 정도에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춘분 무렵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거의 같아지는 이런 시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밤보다는 낮이 좀 더 좋아지는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하늘에서 금성이 가장 서쪽으로 멀리 가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해가지고 네. 금성이 태양의 서쪽으로 제일 멀리 떨어질 때입니다. 눈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만큼 해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잘 보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해 서쪽에 있는 금성은 해보다 먼저 뜹니다. 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23일이 가장 멀리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금성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네. 금성이 이제 그 새벽에 계속 보이거든요. 해 뜨는 네.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 되니까 동창이 좀 밝기 전에 네. 한 5시 정도에서 6시 전에 일어나신 분들은 동쪽 하늘에 보시면 굉장히 밝은 정말 UFO 같은 게 보입니다. 역시 이것이 이제 금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달도 하연이니까 저녁 하늘에는 이제 달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 보시고 새벽 하늘에서 멋진 금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봄바람 불면서 마음도 이제 들썩거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금성 꼭 확인하시고요. 덩달아 하얀 달도 보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